자, 이번 영상에서는 철강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재미있는 좀 뉴스가 떠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조강 생산이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갱신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7월달 한 달이고요.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누적으로 하면은 한 3% 정도 줄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중국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냐면 과거에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 당한 것들은 사실상은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과정은 별로 관심이 없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결론은 중국에게 뒤통수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들을 세세히 이해를 하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중국의 과거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를 먼저 해야만 이것이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까 2017년도라고 그랬죠? 자, 2015년도에 철강주들 주가가 크게 올랐죠. 한국주철강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에서 2만 5천원대니까는 몇 배입니까? 10배 가까운 상승을 했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15만원에서 40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2016년도에 한 2배 좀 넘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원강제도 3,000원대에서 5,000원대니까는 조금 한 배 안 되는 상승을 했습니다. 얘네만 그랬던 건 아니고 철강업들이 대체적으로 이때 당시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왜 상승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중국이요. 2000년도죠. 2000년도에 WTO를 가입을 하면서 이제 세계의 생산 공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공장을 지어주고 일거리를 만들고 돈을 벌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논바닥 개념이었겠죠. 베트남도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왔고요. 그래서 어, 공장을 지어줬고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니 돈을 벌게 되죠. 돈을 벌게 되니까 이제 주택을 아파트를 만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철강이 많이 소비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한때는 한국에서 이제 철강을 수입에다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혜를 받은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 직접 이제 국산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왔고요. 미국도 그 과정을 거쳤고 유럽도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공급 과잉이 걸렸고 그것을 해외에 저가의 덤핑 밀어내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신이 생긴 거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 정권 2017년도인가요? 이때 들어오면서 무역 전쟁이 터진 거예요. 트럼프 정부 있었죠? 관세 때렸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요때 사실상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최정점에 찍었던 구간이죠. 2017년에 최저점이라 그랬으니까 중국의 생산이 2017년도가 최저점이었고 계속 늘다가 지금 최저점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국제적 정치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폭증되어 있던 때였던 거고, 그 다음에 최저니까 그전에는 최대였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고, 이때 당시에 중국 철강사의 상당수 기업들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적자 구도와 재무적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은 망할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뒷돈을 대줍니다. 그 누군가는 정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장난질을 쳤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2015년도까지 끌고 오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국제 여론도 중국에 불리하고, 그리고 이 언제까지 뒷돈을 대줄 겁니까?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지방 정부의 그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겠고 등등등 이유로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망할 기업들 처분하고 인수합병 시키고 이러면서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구조조정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막 이제 물가 폭등되면서 이제 수출 금지를 일시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등등의 이유로 철강주들이 주가가 오른 거예요. 올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감산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수출 문제가 좀 뭐 중국의 덤핑 문제가 좀 개선이 되다가 언제 문제를 일으켰냐 그러면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당시에 공급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면 일단 수출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 확대를 한 거예요. 이 불부터 꺼야 되니까. 고물가 불부터 꺼야 되니까 생산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 확대를 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 축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생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래서 기업들이 줄이질 않고 더 만성적으로 장난질을 치니까 그러면 또 여론이 악화되죠. 그래서 트럼프 이게 들어와서 또 관세 정책을 취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부진하고 악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중국 기업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맘때쯤이면은 중국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온 게 지금까지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이때 구조조정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 예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중국 사이트는 저는 이제 미국 사이트도 들어가고 중국 사이트도 들어가요. 요즘엔 번역기가 잘 돼가지고 유용하게 써먹는데 왜냐면 이제 세상 동향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저 미국 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쟤네들한테 항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문제되고 관세를 때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 미국 애들은 우리를 먹으려고 지금 우리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항복하면 안 되고 더 저가 덤핑으로 쟤네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았어요. 되게 수준이 떨어지는 댓글이죠. 그잖아요. 그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 협회에서 협회장이 전국 강연회를 다녀요. 계몽운동 한 거지. 우리가 왜 철강을 감산을 해야 하며 고부가 가치 경쟁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미국이 막 관세 때리니 어쩌니 등등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거처럼 뭐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것은 되게 무식한 얘기고 어리석은 얘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로 강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너나 나나 할 것이 너는 미국한테 사주받았냐? 너 왜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을까요? 그렇게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고 맞아 맞아 이런 거였고요.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미국이 저작권 문제도 공격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쟤네들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죠? 이런 식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노가다로 안 가잖아요. 그죠? 지식집약적, 자본집약적으로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직접 몸소 저작권을 만들고, 그죠? 그거를 판매하는데 불법 복제가 난무하고 어쩌저쩌고 하는 걸 겪었겠지. 그러니까 그 겪은 젊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에게 우리는 저급한 수준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죠? 이러면서 하는 목소리가 저 밑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국민들 중에는 파시즘 놀이에 빠져서 대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상식이 있는 국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정의 변화이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3, 40년 전에요.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불법 구제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되게 당연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되게 나쁜 짓이라고 우리가 인식되지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사실상은 중국도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강연을 막 있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메이저급 철강사들의 이제 일부가 나서서 감산 합의를 하는, 물론 이제 일부가 그랬지. 그 외는 폐째라 그러고 얘네들이 감산하면 그 빈틈을 더 늘려서 장난질 치는 그런 애들도 있겠죠. 우리는 철강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단합이 가능하지만 중국에는 철강사가 엄청 많대요. 정확한 수량은 모르지만 상당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산, 조강 생산 축소 이런 얘기들을 좀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올 초에 철강주들이 반등했죠. 그죠? 물론 그 반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 중국의 감산 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뭐 중국 감산 그 자체로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반등을 했다가, 이 중국에서 이제 1년치, 요 최근을 기준으로 1년치 때에 이제 생산이 막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줄었을 때 좀 이슈가 돼서 올랐다가 이제 늘어났다가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현재 최근에 있었던 뭐 2017년도 내 최저 생산이다. 그러나 고부가 가치 제품에는 생산이 늘었다. 요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공개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갖고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중국에서 그 신문 기사죠. 특정 언론에서 기고했던 기고문인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 우리 중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 철강 산업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감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요를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왜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되느냐? 어, 뭐 우리 있잖아 데이터 센터에 쓰는 것도 고부가치고 에너지 그죠? 이동하는 송유관 같은 것들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태양광 또는 풍력에 들어가는 특히 풍력에 들어가는 특수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항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다 고부가가치 제품군들이잖아요. 이런 건데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시장은 죽고 이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다. 요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철강 산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통계에 실질적으로 이 산업의 성장, 수요, 요런 간단한 근거들, 통계들을 제시를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도 그렇게 온 거고요. 포스코가 그래도 장기 흑자를 유지한 배경에는 고부가치 제품군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기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굴뚝주 산업, 기술주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철강은 대체적으로 굴뚝주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중국이 왜 추격을 할 수 있었는지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초가집이었고요. 철강이 없죠. 한옥, 벽돌 한옥입니다. 철강이 없어요. 그러다가 콘크리트 철골 구조의 주택이 들어섰죠. 그리고 화장실이 집안에 들어오고 부엌이 집안에 들어오고, 그전에는 화장실과 부엌이 밖에 있었습니다. 한옥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저층에서 고층으로 가는 요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콘크리트 철골로 오고 나서 지금 이게 40년, 50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기간 동안 기껏해야 이 건축에 대한 기술 혁신은 내진형 철골 외에는 대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냥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쓰고 그랬던 구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철강의 고부가 가치에 대한 요구성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다 보니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시장에서 수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중국과 이제 경쟁력을 벌려야 되는데, 상당 기간 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제한되니까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중국이 특수강 중에서 못 만드는 특수강들이 있대요. 특히 이제 풍력에 관련된 것들이.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철강 부분도 기술 집약적 구조로 바뀌어야, 기술 산업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경쟁을 벌릴 수 있다. 이제 이 개념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굴뚝주 산업에서 다시 기술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중국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좀 있어서 일정 부분은 좀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건 이제 정부가 개입돼서 한 게 아니고 시장 스스로 지금 이제 움직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중국인들은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급진전할 거다라는 기대는 없지만, 적어도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고려를 하면은 국내 철강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느냐, 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국내에서도 건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택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이죠. 반면에 뭐 자동차는 뭐 꾸준히 회복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세계 자동차 생산이 9,400만 대였거든요. 그랬다 코로나 때 줄어들었다가 지금 회복하면서 작년에 9,600만 대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자동차는 회복 단계에 있고, 뭐 아직까지는 뭐 무난히 이제 가는 성장인 거고,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공장에 대한 수요, 뭐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해저 도시, 해양 도시, 기후 변화에 따르는, 그래서 요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몇 미국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미국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중산층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료적 문제, 그 다음에 주택 문제 등등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 주택이 이게 단독주택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전원적 개념으로 요렇게 이제 주거 형태가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저층 구조로 되어 있고 뭐 등등등 한데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한 보험료, 주택 관리비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상당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식처럼 공동주택, 그죠? 여기에 대한 뭐 필요성? 물론 그들의 주장일 수는 있지만 이런 얘기들을 해서 떠난대요. 떠나고 뭐 도심으로 가거나 안 되면 이민을 가거나 뭐 요런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많은 사람이 이야기는 아니고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요 얘기가 있었고 다른 채널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미국이 고층화 시대로 전환한다. 요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우리도 단독주택 구조였었죠. 근데 이거를 짓고 다시 단독주택을 짓는 비용과 공동주택으로 해서 고층으로 해가지고 그저 세대 분할해서 분담하는 그 비용적 요건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죠? 물론 우리는 땅이 좁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인식이 좀 있다 해서 단독주택은 보통 이제 목재 형태의 어, 모듈러 주택 형태로 그렇게 이제 공급되고 뭐 일본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고층화가 되면 이전보다도 철강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겠냐 요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문제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놀러 왔는데 한국의 지하 주차장을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래면서 아 우리 미국에는 이런 거 없어. 있겠지 있기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지상 주차장을 많이 애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 놀랬다 하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뭐 장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 미국에서도 주택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놓고 고층으로 올리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철강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거고 뭐 두루두루 그다음에 노후 인프라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시대는 자율주행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드론 시대 그죠?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이런 등등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기 위해서는 또 스마트 뭐 이런 부분들 AI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에 접목되는 그런 이제 주택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은 우리의 주거 형태가 다 바뀌어야 돼요. 재건축 형태로 요런 것들을 밀어넣기가 힘듭니다. 재개발 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고 난리인데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짓들만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003년도에 폭등했고, 2006년도에 폭등했고, 그저 2011년도, 그리고 2015년도 등등등 폭등한 겁니다. 폭등하고 규제 때리고, 폭등하고 규제 때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시간상 생략하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요. 자, 우리가 한옥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외환위기 전에는 1997년도 이전에는 한옥이 많았습니다. 한옥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고 부엌이 밖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겨울에 여름에. 그죠? 밥 먹으려면 밖에서 밥상을 요리해가지고 들고서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엄청 편해진 거지. 그리고 화장실도 여러 세대들이 같이 썼어요. 그죠? 우리는 4인 가구가 화장실 하나 두 개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2, 30명이 화장실 하나 썼다고. 그죠?
4, 50대 이상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다가 다다미 방의 빌라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2003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목동 이런데 옛날에는 목동은요 그냥 버려진 땅이었어요. 야적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목동의 신월동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목동 이런 데 야적장에 합고방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개발이 뜬 겁니다. 뭐가 들어온 거야? 빌라 체제가 들어온 거예요. 빌라 아파트 체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고 부엌이 집 안에 있으니 그거 갖고 싶은 열망이 강했을 거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재개발하는데 분양하는데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거 계약하려고 몇 킬로를 사람들이 줄을 섰단 말이에요. 이거 살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와 이 수요를 이용한 투기가 같이 부딪힌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빌라 체제로 오다가 빌라에서 온갖 오만 가지의 지저분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환멸을 느끼고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생긴 게 이제 근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또 뭐 첨단 기술이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잠만 자는 집이었다가 지금은 문화시설까지를 하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있고 그저 각종의 스포츠 등등이 있고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건축 기술이 접목되는 구조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따라붙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땅값과 건물 비용을 분리해서 계약서에 쓰고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땅값이고 어디까지가 그 이 제품 가격인지 이거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뭉뚱그려서 계약서에 얼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보상 심리가 있죠. 그래서 이 사실상은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감가상각비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0년 된 건축물과 30년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재개발이 어쩌고 뭐가 어쩌서 가격이 붕 뜨면 그냥 얘는 덩달아서 같이 뜹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아도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가 땅값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가 비용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상 심리를 갖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20년 전에요. 이웃 주민이 그랬어요. 땅값,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뭐 단합을 해야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 나오면 막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러길래 돈 벌었다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돈을 번 게 아니고 비용을 때려 얹은 거다. 나중에 20년 뒤에 당신 자녀가 결혼할 때 그거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웃기지 마. 이건 돈 번 거야. 우겨댔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자녀가 결혼할 나이인데 출가를 못 시켜요. 왜? 전세방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걸 지금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 30년이 된 거예요. 노후 건물이 됐어. 얘도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거 팔고 어디를 가? 못 가지. 대출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제 60대, 70대 돼가는데 그죠? 그런데 자기도 못 가고 자녀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는 정치인들한테 집값 올려라, 집값 올려라 이 짓을 하다가 지금은 집값 내려, 집값 내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급형 주택, 첨단 주택, 이걸 구분시키고, 우리 가전제품도 그죠? 고급 제품은 비싸고 저급 제품은 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줘야 되고, 건설사도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설사마저도 장난쳐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개혁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이걸 개혁하면 경제가 좋아지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철강사의 주가도 오를 거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겠어요? 구청, 시청 등등이 헌 인허가 내주잖아요.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죠? 준공만 하면 돼요. 하자 있는 건축만 허가 안 내주고 하자 없는 것들만 내주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왜? 이 인허가 정책이 사실상은 그 공급과 수요를 통제해버려요. 그죠? 뭐 어쩌고저쩌고 규제 때려버리고 어쩌고저쩌고 규제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규제와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을 치니까 전부 이쪽에 왕창 몰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주기성을 만든 거고 주기성에 대한 탕뛰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뜯어고치면 얼마든지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한순간의 현상만 보고 너 나쁜 놈, 너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철강업은 요런 흐름들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첨단 산업에서 부딪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는데, 과정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주택용으로 하는 철강 시장과 고부가 가치 제품군에 대한 이 시장의 계약자들, 소비자라는 표현을 쓰죠. 구매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매자에 대한 구조가 달라요. 1차적으로는요. 다르고요. 그리고 수량적으로 시장이 크지 않아요. 그죠? 수량적으로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그 경쟁 구도가 좀 다른 구조로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물론 이제 시장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키워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아마 초기 단계라면 한 5년 내, 10년 내에는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중국 자체의 소비 제품의 공급 시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공급을 초과하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쌍방이 부딪히는 일은 좀 제한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주가가.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포스코는 배터리 소재 관련된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은 수소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 경쟁 관계였지만 지금은 협력 관계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동 출자하고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러니까 중요도 부분, 사업 중요도 부분에서 조금 이게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합작 투자가 가능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철강사들은 방향을 이제 다른 쪽으로 바꾸고 있고 기존의 경쟁 관계에서 경쟁이 아닌 관계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모형이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도 또 중요한 문제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직은 다변화의 축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이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좀 중요할 부분이기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지금 조강 생산이 이렇게 됐다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요 데이터 갖고는 부족해. 왜냐면 이렇게 됐다 또 이렇게 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 믿겠죠. 여기는 안 믿을 건데, 이제 내년에 요렇게 주저앉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슬슬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갈 거냐, 요렇게 갈 거냐 추가적인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하반기 분위기를 보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뭐 데이터 센터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이제 철강사들이 만들어내느냐 안 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철강 가격이 좀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르는 손익분기점이 다시 재평가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현대제철이 이제 이익 개선을 일으키는, 매출은 중요치 않습니다. 매출 자체는 중요치 않고요. 매출은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익이 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PBR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었고 매출액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요 체제에서 이익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익이 요 정도만 이렇게 개선돼도 주가 충분히 여기 고가 돌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더 많이 상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더 많이 상승하려면 이제 추가적인 요건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적어도 반등, 그죠? 상승 정도는 이익 개선으로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이런 모형이죠. 이익 개선이 되고, 시간이에요. 이거는 시간이고 이익 개선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단계. 요 고리를 5년 내에 연결시켜주면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에 대한 흑자분이 남게 되는 거고, 이게 지연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면, 현재에는 재평가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좀 되면은 요 밑에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적자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요 좀 일시적이더라도 깨고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점을 높이는 조정인지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마도 관망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익 개선, 뭐 이익 개선이라면은 흑자분이 한 2천억 정도는 넘어선다고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하지 않겠냐. 그래서 모형으로 따지면 여기서 한번 돌파하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죠. 왜냐면 철강 부분은 특히 중국이 감산해서 생긴 주가는 재평가 받아야 돼요. 왜냐면 중국이 과거에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물가 문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은, 그래서 요런 부분이고요. 이제 좀 안심하려면 중국의 철강사들이 적지 않게 파산했다, 요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은 어, 그나마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여부들을 좀 봐야 된다 하는 거여서, 한계추 정도는 하반기 실적 내용에 따라서 좀 좌우하지 않겠냐는 좀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상승해야 될 요건이 발생이 돼요. 주가가 가고 안 가고 문제는 엿장수 마음입니다. 엿장수는 뭐예요? 지수 투기화입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삼성전자를 들어올릴 수도 있고 철강주를 들어올릴 수도 있고 뭐 은행주를 들어올릴 수도 있고 누구를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누구를 들어올릴까요? 작은 비용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철강주들은 지금 PBR이 뭐 0.1배니 그러고 시총도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는 있긴 있는데, 그때도 이 반도체에 대한 환상주의가 도를 넘어서는 그 상황의 플레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왜냐면 지금 시장은 너무 지금
그 맛집 투어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해야 될 종목도 막 두드러 패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조금은 이제 평가 기준에 해당하기는 하겠으나 그런 몇 가지 요건들이 제거된다고 그러고 개선에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철강주들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철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